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직권남용에 관하여 봅니다. 국방부는 2024년 12월 6일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 여인영 방첩 사령관에 대하여 직무정지 처분을 하였는데 경호처장이 위 군사령관들에 대한 암호 자재 취급 인가를 해제하지는 않았으므로 군사령관들에 대한 암호 자재 취급 인가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였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직무정지된 군사령관들이 곧바로 경호처의 비아폰을 반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가 보안사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김성훈 차장은 피고인과 군사령관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비화폰이 수사기관에 압수될 경우 피고인과 군사령관들 사이의 통화 기록이 확인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보안사고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김모 지원본부장에게 비화폰 내 통화기록 삭제 및 수사기관이 비화폰을 열어보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김성훈 차장의 이러한 지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피고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에서 이루어졌고 더욱이 지원본부장으로부터 그러한 조치가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보고받았으면서도 보안 조치를 종용하였는데 이는 수사기관의 적법한 수사활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성훈 차장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김성훈 차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원본부장은 비화폰에 저장된 통화 기록을 삭제하거나 원격 로그아웃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수사기관이 비화폰을 열어보지 못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권리행사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권리행사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죄는 성립합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7일 김성훈 차장에게 전화하여 비화폰에 대한 조치를 지시하였는데 피고인의 지시는 피고인과 군사령관들에 대한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김성훈 차장으로부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는데도 비화폰에 대한 조치를 재차 지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김성훈 차장에 대한 위와 같은 지시는 결국 수사기관이 비화폰을 열어볼 수 없도록 조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성훈 차장에게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 이상 김성훈 차장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한 피고인에게는 대통령 경호법 위반 교사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됩니다. 공수처의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 저지와 관련한 피고인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 도피 교사 범행에 관하여 봅니다. 피고인은 검찰이 군검찰과 함께 구성한 12.3 비상계엄사태 특별수사본부로부터 2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모두 불응하였고 공수처가 경찰 특수단 및 국방부 조사본부와 구성한 12.3 사태 공조수사본부로부터 3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모두 불응하였습니다. 공수처는 2024년 12월 30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법원에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 수색영장에는 본건 수색영장은 별도로 발부하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한 피의자의 소재 발견을 위하여만 발부하고 압수 및 압수를 위한 수색을 불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가 적용되지 않음이라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가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관하여 수사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봅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및 관련 범죄에 관하여 수사권이 있습니다.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하나 헌법 제84조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헌법 및 법률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수사기관의 수사는 형사상 소출을 반드시 전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상 소추와 수사기관의 수사는 분명히 구분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수처는 대통령 신분이었던 피고인의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하던 중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직접 연결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공수처는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관련 범죄로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관하여 모두 수사권이 있습니다.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 등이 관할을 위반한 것인지에 관하여 봅니다. 공수처법상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기는 하지만 공수처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닙니다. 이 경우 공수처는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을 반드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편으로 공수처법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공수처의 영장 청구에 관한 재판의 관할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통령실에서 이루어졌고 공수처가 피고인의 혐의 사실에 대하여 수사할 당시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관저에서 거주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서울 용산구를 관할하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 등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여 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관할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2024년 12월 3일자 수색영장에 본건 수색영장은 별도로 발부하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한 피의자의 소재 발견을 위하여만 발부하고 압수 및 압수를 위한 수색을 보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가 적용되지 않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인하여 이 영장이 위법 무효인지에 관하여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이 군사상 비밀이라는 대상 또는 목적물에 관한 규정인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장소적 제한에 관한 규정인지가 불분명하나 군사상 비밀이라는 대상 또는 목적물에 관한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군사상 비밀은 물건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위 조항에 따라 책임자의 승낙이 없이는 수색을 할 수 없지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색의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위 조항은 수사기관의 압수 또는 수색과 같은 대물적 강제처분에 관한 것이므로 체포와 같은 대인적 강제처분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색 및 그에 따른 체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책임자의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영장담당 판사가 일부 기각 취지를 밝히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가 적용되지 않음이라고 기재하였더라도 이와 같은 내용이 새로운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설령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장소적 제한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색의 경우에도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더라도 수색영장에 기재된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가 적용되지 않음 이라는 내용은 무익적인 기재사항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수색영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이 수색영장은 헌법과 법률 조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유효한 영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공관촌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임은 분명하고 그 책임자는 박종준 경호처장이었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공수처가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과 2025년 1월 1일에 경호처에 협조 요청 공문 및 허가 요청 공문을 보낸 데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2025년 1월 3일 공수처가 위 체포영장 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이유로 영장 집행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색 및 그에 따른 체포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책임자의 승낙이 없다고 하더라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 및 체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설령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어 책임자인 경호처장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는데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어 있었던 피고인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체포하는 것이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책임자인 경호처장은 영장 집행을 승낙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호처장의 수색영장 집행 승낙 거부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어떻게 보더라도 공수처가 경호처장의 승낙 없이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에 나아간 것은 적법합니다. 공수처는 2025년 1월 3일 오전에 공관촌에 도착하여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 등을 집행함에 있어 영장을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에게 지시하였고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 등은 이를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비록 공수처가 당시 공관촌 제1정문 앞에 나와있던 도모 변호사에게 체포영장 등을 제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당시의 변호사는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변호인이 아니었으므로 공수처가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였다거나 영장 집행이 위법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 등에 기재된 수색장소는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의 특정한 한 개의 집원뿐이었는데 공수처는 2025년 1월 3일에 체포영장 등을 집행함에 있어 대통령 관저 외곽 1정문 지역을 지나 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이르기까지 영장에 기재된 집원 외의 집원에 해당하는 지역들을 지나갔습니다. 수색이란 물건 또는 사람을 발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나 물건, 사람의 신체를 뒤지는 강제 처분을 의미하므로 수색장소로 이동하는 행위를 수색이라고 볼 수는 없고 수색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수색장소로 이동하는 행위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허용됩니다. 다만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상당한 행위여야 하는데 당시 공수처가 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관저 외곽 1정문 지역 등을 지날 수밖에 없었고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 등이 수색장소로 이동하였던 것 외에 수색장소에 기재되지 아니한 곳에서 수색행위를 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 등이 수색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수색영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다른 지역을 통과한 행위는 수색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여 적법합니다.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 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 등은 공관촌 내에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체증을 하였습니다. 공관촌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에 해당함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관저의 주둔지 부대장인 제55 경비단장은 수사기관에서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 등의 출입을 허가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군사기지법에 따르면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은 허용되지 않지만 관련 법조문의 해석상 수사기관이 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촬영을 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고 목적 달성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보입니다. 체증 영상 및 사진을 촬영한 주체는 수사기관이고 촬영 목적도 범죄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어떠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체증 영상 및 사진의 공관촌의 전체적인 구조, 구체적인 경호 계획 등과 같은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하는 군사상 비밀이 촬영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춰보면 체증 영상 및 사진은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군사기지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 등의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 등 집행은 적법하였고 이 과정에서 촬영되고 이후 편집된 체증 자료 및 이러한 체증 자료를 제시하고 관련자들을 신문한 결과를 기재한 진술조서 등은 모두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판단됩니다.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 집행 전에 박종준 경호처장은 김성훈 차장, 경호처 각 본부장, 경찰관리관, 군사관리관 등과 함께 간부회의를 하면서 체포영장 등의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고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과 함께 관저지역 침투에 대비하여 1, 2, 3차에 걸쳐 차벽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차벽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차벽을 설치하였으며 제55 경비단, 제33 군사경찰 경호대 병력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1월 3일 오전에 공수처에서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 등을 집행하기 위해 공관촌 1정문에 도착한 후 1정문을 밀어서 공관촌 내부로 진입하자 박종준 경호처장은 김성훈 차장과 이광호 경호본부장에게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의 공관촌 내 진입을 차단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 등의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은 차벽 설치 계획에 따라 마련된 1차, 2차, 3차 저지선에서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에게 유역력을 행사하며 영장집행을 저지하였습니다. 결국 그날 영장집행에 나아갔던 공수처 검사들과 담당 공무원 등은 영장집행을 중단하고 복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박종균 경호처장, 김성훈 차장, 이광호 경호본부장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였고 이러한 공모에 따라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이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 등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하여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이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에게 유역력을 행사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리하여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차장, 이광호 경호본부장은 공수처의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며 벌금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검사는 공소사실에서 김신 경호처 가족경호부장도 박종준 경호처장 등과 공모하여 이 범행을 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가족경호부장의 지위에 있었던 김신은 본부장급이 참여하는 간부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가족데스크에 추가로 비치되었던 3단본과 케이블 타이의 비치를 자신이 지시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김신이 박종준 경호처장 등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 다음날 비상계엄을 해제한 이후 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검찰 등 수사기관이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것을 염려하여 2024년 12월 8일 국방부 장관 공관에 대한 경찰 특수단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김성훈에게 압수수색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경찰 특수단 소속 수사관이 국방부 장관 공관에 출입한 사실을 보고받아 알게 되자 박종준 경호처장을 크게 질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부터 줄곧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불만을 가지면서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차장 등에게 여러 차례 밝혔고 이러한 피고인의 입장은 공수처의 2024년 12월 30일자 영장집행 당시에도 유지되었습니다. 박종준 처장과 김성훈 차장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언급을 체포영장 등에 대한 불응지시로 받아들였고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하여 차벽 설치, 인력동원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박종준 처장과 김성훈 차장으로부터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이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공관촌에 진입하는 과정, 이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이 저지하는 과정, 공수처 검사와 박종준 처장이 협의하는 과정 등 전반적인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 과정을 보고받았고 공수처 검사가 이 정문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공수처의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 등 집행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피고인이 2014년 12월 12일부터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인하여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 대통령으로서 직무 권한을 가지지 못하였음은 분명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차장, 이광호 경호본부장과 공모하여 그들의 직권을 남용하여 경호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신분범의 경우 비신분자와 공범이 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공모, 공동, 정범이 충분히 성립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범인도피 교사죄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됩니다. 2025년 1월 7일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과 관련한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에 관하여 봅니다. 공수처는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 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2025년 1월 6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다시 청구하여 1월 7일에 이를 발부받았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2025년 1월 15일에 이 체포영장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 1월 7일자 체포영장 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은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체증을 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러한 체증 영상 및 이를 제시하고 관련자들을 신문한 결과를 기재한 진술조서 등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2025년 1월 7일자 체포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의 사직으로 인하여 경호처장 직무 대리로서 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던 김성훈 차장의 영장 집행에 관한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고, 영장 집행을 위하여 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 이외의 지역들을 통과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러한 사정들로 인하여 영장 집행이 위법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이 저지된 이후에도 박종준 처장,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지휘부는 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박종준이 경호처장에서 사직한 이후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대해서 더욱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면서 영장 집행에 대비하여 차벽 및 윤형 철조망 설치, 인간 스크럼 훈련, 총기 배치와 위력 순찰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업무들은 경호 업무와 관련 없는 것이므로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직권을 남용하여 경호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수처의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입장은 2025년 1월 3일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저지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됐고, 피고인은 경호처 부장급 직원들과 가진 오찬 행사에서 위력 순찰 등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경호처 대테러 부장에게 실제로 위력 순찰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피고인이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공모하여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도 인정됩니다. 이 부분 피고인에 대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공소 사실도 유죄로 인정됩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 중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중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던 국무위원 7인에 대한 부분, 허위공문서 작성죄,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공용서류 손상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1차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 저지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및 2차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 저지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범인도피 교사죄는 각 유죄로 인정되고,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중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미처 출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2인에 대한 부분,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죄,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각 무죄로 판단됩니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관한 양형의 이유를 보겠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범죄들은 일부 상상적 경합범 관계 및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산정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개월 이상, 징역 11년 3개월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중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공용서류 손상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관한 권고 형량의 범위를 봅니다.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는 제1유형인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에 해당하고 가중요소에 해당하는 특별가중요소로서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 조정된 가중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에서 6년이 됩니다. 공용서류 손상죄는 제1유형인 공용물 무효에 해당하고 특별 양형인자는 없으므로 기본 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 됩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제1유형인 소극적 목적에 해당하고 특별 양형인자는 없으므로 기본 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개월에서 10개월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산출하면 징역 1년에서 징역 11년 3개월까지가 됩니다. 구체적인 양형 이유에 관하여 봅니다. 국가긴급권의 행사인 계엄 선포는 전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다각도에서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및 계엄법에서 계엄 선포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것 역시 이와 같은 위험성을 가진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 권한의 온암용을 막고 그 독단을 견제하기 위함이므로
대통령으로서는 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평시에 국가 현안에 관한 국무회의에 있어서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하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관하여 전례 없이 자신이 특정한 일부의 국무위원들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하여 국무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헌법과 계엄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계엄 선포에 관하여 헌법에서 정한 국무총리 및 관계국무위원회 사전 부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는 데 가담하였고, 이후 대통령 기록물이자 공용서류에 해당하는 이 문서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폐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헌법과 관련 법령에서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한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법질서를 존중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이를 저버린 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하여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게 하였는데, 이는 일신의 안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합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와 같은 점들에다가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다만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인 계획하에 범행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합니다. 이상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 및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부터 7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판결 선고를 마쳤습니다. 피고인은 퇴정하십시오.